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지금이 이제 바닥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전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이 봄날 아닐까. 아, 지금이 바닥이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왜냐?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 현안 알아봅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드디어 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설이 다가오면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명절을 기점으로 추석 한 번, 설 한 번 요거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셨는데 일단 한 주 동안 우리 아파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이제 설 전에 나온 이제 통계인데 이게 서울이 3주 연속 이제 보합입니다. 0% 보합이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불확실성이 어두울 때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만 이 통계가 나올 때는 이제 취임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 또 진행 중이지만 가장 어려운 터널을 0% 보합으로 서울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저는 하락전은 될 줄 알았거든요.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저는 방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0% 보합이면 사실은 방어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방했다. 실제로 물론 향후에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서울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구역도 해제 이야기 나오면서 핵심 지역들은 또 오히려 더 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방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뭐 수도권 지역들도 뭐 살짝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7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 경기도는 좀 더 내려갔네요. 마이너스 0.04%,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이고요. 뭐 지방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4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럼 설 지나고 이제 더 나빠지느냐, 더 좋아지느냐 갈림길인데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흐름을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설 지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좀 올라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고 또 금리 문제도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보합 흐름 한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2분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할지 보합이 이어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든 이 힘든 12월 1월은 0% 보합으로 저는 잘 방어를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참 이슈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0주 동안 상승했다가 지금 3주째 보합세인데 그렇죠. 전세 가격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오르고 있대요.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해서 서울 지역 전세 가격 끌어올린다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일단 최대의 물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었거든요. 12,000세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무래도 강남 쪽도 영향을 받잖아요. 12,000세대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12월 지나가고 이제 1월 또 거의 다 지나갔죠. 제가 한 일주 전이었나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들렀을 때도 이삿짐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3월까지 이제 지금 3월이 이사장인데 실제로 계약은 이미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 계약은 이미 상당 부분 했고 소진이 됐고 입주할 사람들도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이번 주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송파구는 오히려 상승했고요. 0.04%로 상승을 했고 강남구도 0.02%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강동구는 아직도 마이너스 0.03%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지금이 이제 바닥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전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이 봄날 아닐까. 아, 지금이 바닥이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올해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 뭐 원펜타스도 지금 올해 나오고 후분양 아파트들이 작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후분양 아파트들이거든요. 올해 2025년 입주를 앞두고 있고 레미안 라그란데도 그렇고 강북 강남 모두 다 올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가장 힘든,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 시장이 가장 힘든 시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봄날인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없습니다. 전세 물량이 10,000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의 3분의 1 토막
난다면 이게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2026, 7, 8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이 봄날이니까 이 봄날이 영원히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좀 물론 계약하신 분들은 4년 2+2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또 내 집 마련 또 준비를 하시고 내년부터 또 찬바람이 불 수 있겠구나 전세 시장. 세입자 입장에서 또 가격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부터 또 불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이때쯤이 전세 계약하기가 유리하신 조건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집주인들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4년을 생각하면 올해는 전세 내놓기가 만만한 시장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쪽의 방향성에는 다들 의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한 가지 힘을 보태주는 게 최근에 야당 대표가 그 6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희 뭐 강요하려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가산금리에 대해서 은행들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야당이 지난해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잖아요. 네네. 은행법 개정안. 네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대출금리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교감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 좀 하자, 면담 좀 하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불러도 긴장되는데 교감 선생님 부르면 내가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이번 시험 참 중요해. 너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은행장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 관치금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본은 더 심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언제 관치금융 아니었습니까? 관치금융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또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작년에 기준금리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작년 7월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가 7월이 3.54%에서 11월이 4.58%로 껑충 올라갔거든요. 이게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청취자들 들으시기에는 아니 작년 7월에서 11월이면 그 사이에 2번 내렸는데 기준금리 10월, 11월 연속으로 2번 내렸고 아메리카에서는 소위 B컷이라고 해서 크게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금리는 오히려 1%포인트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요상한 상황은 왜 발생을 한 거예요? 일단 은행들이 이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영향을 주는 게 가산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작년 상황 국민은행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가산금리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7월 가산금리가 3.23%에서 11월이 3.22%였는데 우대금리는 3.12에서 1.99%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대해주는 금리를 내려버리면서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내가 체감할 수 없는 실제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고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뭐 관치금융을 떠나서 사실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서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상황인데 대출금리마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내려준다면 우리 내수 경기 또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면 차라리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또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금리가 물론 다음 금통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금통위 때 한번 만약에 내려준다면 이제 실질적인 대출금리도 좀 따라가서 좀 내려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을까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당연히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뭐 저는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1월 금통위 때 못 내렸기 때문에 다음에 못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이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나 저러나 아파트 시장에서는 초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불장인 곳들이 있고 네. 대부분은 어렵고 우리가 다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은 꼬마 빌딩이 이게 노후 대책으로 아주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유행이었죠.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80억 원에 팔렸던 꼬마 빌딩이 요 시세가 1년 전에 80억 원짜리였는데 1년 만에 30억 원이 떨어졌대요. 이게 너무 감이 안 오는 얘기라 좀 공감이 안 되긴 합니다만 네. 1년 만에 30억 원이 떨어져서 50억 원에 팔렸다. 이게 서민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30억이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아파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층도 워낙 풍부하고 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수도 있고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이자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80억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라고 한다면 40억 전세 주고 자기 자본 40억 들어간다면 굳이 내가 뭐 급할 필요는 없겠죠. 버틸 수가 있는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대출이 좀 높습니다. 보통 대출 한 7, 80% 받으시죠? 그렇죠. 한 70% 네. 받기 때문에 80억에 사셨다면 아마 대출을 거의 한 60억 정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쪽 꼬마 빌딩도 임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 강남 쪽도 한 1%, 1.5% 정도 나오고요. 서울 아닌 지역들도 3%가 채 나오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대출 이자가 만약에 뭐 4%, 5% 정도라면 손해죠. 2% 정도 손해를 그렇죠. 보는데 세금은 이게 세금대로 들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들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게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엄청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대형 빌딩들은 이제 매체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자산 평가 가격만 보자면 뭐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우와. 굉장한데도 네. 손실이 한 달에 뭐 몇 억씩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팔려고 하는데 이제 매수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 요즘은 아마 이 불경기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 계산기 두들겨 보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 분들도 없고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버티면 뭐 어떻게든 희망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2022년 그렇죠. 3년, 코로나 때 정말 4년. 어려웠고. 보통 우리가 위기가 생겨도 1년, 2년은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신용 대출도 받고 있는 가용 자금으로도 하는데 이게 3년 차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물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뭐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하락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핵심 지역 엄청 좋은데 네. 뭐 4억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엄청 좋은데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월세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 불경기에 그렇죠. 또 월세를. 지금 있는 상인들도 나갈 판에. 월세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 나갈 건데요. 저 장사 그만할래요. 이럴 수 있죠. 그게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받던 그 월세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 빌딩 시장은 당분간 더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큰 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50억 원이라는 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긴 하지만 강남 한강변의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빌딩 값이 이제 아파트 값하고 맞먹는 시대가 됐다. 아파트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업부동산 시장도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80억짜리가 50억으로 갔다면 물론 과거 가격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꼬마 빌딩을 볼 때는 저는 땅을 보거든요. 땅의 가치.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서울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이제 투자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땅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지하철에서 가까운지 지하철이 가까운지 향후에 이 꼬마 빌딩이 만약에 노후된 건물이라면 멸실하고 새롭게 지었을 때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충분히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50억 뭐 80억에서 50억 같다면 오히려 급매물 베팅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또 기회 아닐까. 약간 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쇼핑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잘 따져보시는 것도 또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관련한 카페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청담, 삼성, 잠실 일부 이런 곳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세 끼고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해제가 된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벌써부터 아직 해제되지 않았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살짝 언급만 하셨는데 시장의 반응은 지금 뭐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청담 삼익 아파트, 네. 한강뷰가 나온 아파트인데 46평이 70억에도 지금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주인들이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와. 더 올라간다. 70억이 앞서서 꼬마 빌딩 80억이 50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70억에도 지금 매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동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통이 불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전세 끼고 사지 못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세입자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은행에 돈 빌려서 이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이 실제로 효과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가 생겼죠. 잠실 엘스 리센츠를 규제하니까 그 옆에 있는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가 최근 2년 동안 또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규제인데 이제 관건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인데 저는 이 집값 흐름이 이제 폭등이 되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마 풀 수는 없을 텐데 호가를 올리는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매수자들이 약간 발을 빼고 있더라고요. 70억에 내가 굳이 따라가야 돼? 나 좀 기다려 볼래라고 네. 멈추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 통계를 보자면 폭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볼 거잖아요.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게 해제를 안 했을 때 얻을 제가 네. 이익과 해제를 해줬을 때 얻을 이익을 생각한다면 저는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해서 내 표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해제를 해준다면 또 지지층들이 또 지지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년 차잖아요. 이게 5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재지정이 가능은 한데 이제 국토부로 또 공이 넘어갑니다. 네. 국토부에서 이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이 5년 차라면 마지막 기회 저 같으면 아마 베팅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해제. 근데 일각에서는 이 해당 지역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의 효과를 누렸던 주변 지역은 오히려 값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빠진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보합 흐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유지한다. 이 지역들도 이제 지금은 그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주인들이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세 끼고 못할 뿐이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정말 실거주수요라면 저게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끼고 못 사게 하면 내 집을 전세 주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미 살 사람들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그 70억, 50억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전세 시장, 월세 시장,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집들 이런 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원을 내면 신혼집을 마련해준다 이런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 1,000원이니까 월 3만 원 내면 이제 임대주택을 주겠다는데 아무나 주지는 않고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줄 리는 없겠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네. 다 줄 수는 없고 연간 1,000가구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면적이 결정되는데요. 무주택자들은 65제곱미터 이하, 두 자녀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반값 정도로 해준다고 하니까 요런 정책들 저는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천이니까 이제 1,000원으로 가능한데 서울에서 1,000원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니까 쉽지는 않고요. 서울은 이제 장기 전세 주택 2가 공급이 됩니다.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0년 뒤에는 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좋아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장기 전세 SH공사에서 그냥 지어서 이렇게 서민주택으로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기존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일부를 기부 채납 받아서 이렇게 저렴한 장기 전세로 공급을 합니다. 1차, 2차 공급을 했고요. 이번에 3차 공급하는데 1차, 2차에 무슨 아파트가 나왔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나왔습니다. 300가구. 하고 싶잖아요. 물량이 적지는 않은데요. 300가구 많죠. 아파트 한 개의 규모인데 경쟁률이 6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고 이번 3차는 메이플 자이가 또
저는 여기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98가구나 나오고요. 청년들에게 양보하시죠. 네. 뭐 본의 아닌 양보를 해야 되고요. 청계 SK뷰도 그렇고 좋은 아파트들 그란츠 리버파크 하이엔드 아파트들도 나오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메이플자이 좋잖아요. 여기 하지 마시고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메이플자이를 피해서 다른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 저는 역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1인 1표제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런 정보들 알아두셨다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한남 4구역은 이쪽은 완전 남의 나라 세상이다 이런 얘기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네. 건설업계 1, 2등이 맞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재개발 사업 누가 가져갔습니까? 삼성이 가져갔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 레미안이 가져갔는데요.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이 붙었는데 표 차이가 2배 정도 벌어졌어요. 1153명 조합원 투표를 했는데 675표가 레미안한테 갔고요. 현대가 335표를 가져갔는데 단지 이름이 레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 좀 어려워요. 그냥 레미안 한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요. 사실 뭐 시공사의 능력이라든지 네.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분석하기로는 한남 3구역이 이제 현대건설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또 아는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설사 현관문을 차로 이렇게 들여박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한남 3구역 조합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뭔가 열받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조합원들 뜻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그걸 고스란히 본 한남 4구역 주민들이 아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볼 텐데 초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에서 가장 도움되는 정보들 객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